치료사업장 이어도문학관 17 치료사업장 밤새 고향이라고 내려갔더니 사정없이 어긋난 길이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속살 튼 맨손으로 흩어진 돌을 주워 모으는 고향 사람들 찌그러진 세숫대야 거덜난 바지개로 이고 지고 돌아와 쌓았다. 나는 10장이라도 되고 싶었다. 자주 헛발 딛는 나는 넘어지고 아무리 돌을 쌓아 길을 고쳐도 나의 바른 길은 보이지 않고 아득히 멀리 떨고 있는 길에는 나는 없고 길도 없고 (2021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의 삶도 나의 문학도 어쩌면 나에게는 치료사업장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는 밤입니다. 나는 없고 길도 없고 나는 이제 어디서 나를 찾고 어디서 나의 길을 찾아야 할지 막막한 밤입니다. 뒤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 아무리 찾아보아도 나는 없고 나의 길도 없는 것만 같아서 차마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하염없이 저 혼자만 깊어가는 밤입니다. 지금 곁에서는 싱잉볼 소리가 울려 퍼지고 내가 보이지 않는 이 길에서 내가 이 지상에서 떠나기 전에 나를 찾을 수 있을 것인지 나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이 깊어지는 그런 밤입니다. 이 지상에 왔다가 나는 과연 무엇을 하였고 나는 과연 문학을 했는지 나는 과연 나의 시를 썼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밤입니다. 오늘 낮에 나는 고요 바다를 보았습니다. 달의 어두운 부분이 고요 바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과연 나에게 밝은 쪽은 있었는지 진정 바다처럼 깊은 곳은 있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밤입니다. 인터넷을 보니 옛날 학창시절의 사진이 있습니다. 문득 그 모습들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때 나는 무슨 생각으로 살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밤입니다. 최근에 나는 사진 한 장을 받았습니다.
캐나다로 이민 간 친구가 아내와 딸을 데리고 와서 친구 아내와 함께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나에게도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에 내가 있을지 깊이 들여다보는 밤입니다. 어린 시절 함께 웃고 함께 놀던 친구들이 밝은 모습으로 늙어가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게 느껴지는 따뜻한 밤입니다. 오늘 우연히 네이버에 저장된 나의 옛날 사진들을 만났습니다. 네이버 마이박스라는 곳에 많은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진들 중에서 4년 전 겨울 그날의 사진들이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4년 전 겨울 아마도 제 인생에서 가장 춥고 가장 어둡고 가장 막막하고 가장 도망치고 싶으면서도 가장 절실했던 그런 마음으로 아침 일찍 공항으로 가던 그 길이 생각납니다. 눈이 하얗게 쌓여있는 한라산을 보며 어쩌면 저 한라산을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며 공항으로 갔던 그날 아침이 다시 떠오릅니다. 비행기 안에서 이륙을 위해서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공항을 돌며 이륙을 준비하고 있을 때 나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였던지, 나는 과연 이 공항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을 하며 안전벨트를 매던 그날이 다시 떠오릅니다. 드디어 비행기는 바닥을 힘차게 내디디며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나는 차마 창밖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푸른 바다와 푸른 하늘과 나의 푸른 마음속을 들여다보던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한 나는 환자용 명패를 받고 지금 다시 보니 51세. 그때 나는 아마 나의 아버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평생 방에 누워서 사셨지만 그래도 60년을 사셨는데 나는 51세에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환갑을 며칠 앞두고 돌아가셨지만 나는 환갑을 한참 앞두고 떠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명패를 보니 안혁 교수님은 주치의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에 90년도에 나를 수술하실 때 그때는 주치의라고 알았는데 그때 아마 한참 젊으셨을 때 나를 살려내셨는데 정년퇴임을 앞두시고 나를 또 한 번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급하게 입원시키시고 급하게 수술을 집도하셨던 안혁 교수님을 나는 아마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안혁 교수님은 나의 든든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병원에 환자가 가면 역시 주사바늘을 꽂아야 환자다운 모습이 나오겠죠. 나는 환자복을 갈아입고 왼쪽 팔뚝에 굵은 주사바늘을 꽂고 드디어 환자다운 모습의 환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왼쪽 팔뚝이 아니라 오른쪽 팔뚝이 아니라 왼쪽 팔뚝에 꽂았던 것 같습니다.
왼쪽에 꽂아야 오른쪽 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병원 생활을 오래 해본 나는 왼 팔뚝에 꽂았을 것입니다. 나는 어쩌면 다리에 비해서 팔뚝이 가는 편인데 아마 평생 일을 했지만 나의 가는 팔뚝을 위해서 운동은 많이 해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리에 비해서 팔과 손과 팔뚝과 어깨가 더 약하지 않나 그렇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어깨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프기 전에 미리 팔과 손과 어깨를 위해서 좀 더 배려해주지 못한 나의 삶이 어쩌면 나의 삶과 나의 문학과 나의 시가 치료사업장 같은 그런 삶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했고 가난을 벗어나기 위하여 부지런히 손을 놀려야 했고 그렇게 헉헉거리며 남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의 삶이 아니었나 다시 한번 반성하게 하는 그런 아픈 밤입니다. 나는 병원에 입원할 때 어쩔 수 없이 1인실에 입원을 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삶은 어쩌면 나도 모르게 돈의 노예로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치료사업장의 인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는 밤입니다. 병원 입원실이 호텔보다도 비쌌던 그 밤, 그 비싼 방에서 자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나의 옹졸한 마음이 나의 삶 전체를 아우르면서 진정 나를 위해 살지 못하고 그 아무것도 아닌 돈을 위해서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밤입니다. 그래도 1인실과 6인실의 하룻밤 입원비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44만원과 11,000원. 아, 그렇게 하룻밤이 차이가 난다는 게 어쩌면 이 세상의 불공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밤입니다. 그에 비하여 간병인은 12시간에 5만원, 24시간에 7만원. 이건 역시 불공평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도 2017년 12월 14일에 입원해서 아마 진단서를 끊어서 회사에 보냈던 그런 진단서인 것 같습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도 우리는 늘 미래를 걱정하며 산다는 게 우리 인간의 치명적인 약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밤입니다. 여기 진단서에도 보면 1990년 6월 8일에 본인이 직접 수술을 했다는 내용과 2017년 4월 세월호가 바다의 물속에 잠기고 있는 상황을 한라병원 병실에서 지켜보았던 그날의 심내막염 때문에 나의 심장이 더욱 나빠졌고, 그게 폐혈증이라는 것도 뒤늦게 알면서 많이 반성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대동맥 판막 폐쇄 부전과 역류에 대한 수술적 치료 계획하고 있는 환자로서 수술을 위해 약 2주간의 입원과 수술 이후 약 3개월간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혹시 잘못되어 이 지상에서 떠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먼저 하던 나의 마음이, 나의 그때의 심경이 다시 떠오르는 밤입니다. 입원을 하고 아마 7층 병동에 입원을 했을 텐데 그 비싼 병실에서 편히 자지 못하고 깊은 밤에도 유령처럼 나와서 복도를 어슬렁거리던 그날 밤이 자꾸만 다시 떠오릅니다. 아마 내가 다시
그 상황이 온다 해도 아마 나는 호텔보다 비싼 병실에서도 편히 쉬지 못하고 밤새도록 유령처럼 복도를 어슬렁거렸을 것만 같습니다. 보통 흉부외과 병동에는 다른 병동에 비해서 조금 험악한 모습의 환자들도 많고 저승하고 한결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삶과 죽음의 경계는 어디인지 그런 생각을 하던 밤과 지금도 그때의 그 모습들이 내 안으로 걸어오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 늦은 밤에도 잠들지 못하고 환자들을 위해서 밤새 깨어있는 간호사님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백의의 천사라는 말, 아니 그분들은 어쩌면 의사 못지않는 또 하나의 하나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흉부외과 간호사들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극도로 예민해진 환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나 또한 극도로 예민해져서 어쩌면 고생하는 간호사님들께 잘못한 일도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자꾸만 더욱 미안하게 하는 그런 밤입니다. 그리고 그 흉부외과 병동에는 이런 각종 병동 생활에 대한 안내문이 붙어 있는데 저는 특히 심장 판막 수술 후의 병동 생활에 대하여 더욱 주의 깊게 읽고 또 읽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예쁜 편지 봉투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편지 봉투에는 꼭 살아 돌아오라는 부적과 또한 정성껏 쓴 손편지가 이 직접 만든 봉투에 담겨져서 나에게 주어졌던 그런 편지입니다. 그리고 내가
4인실로 옮겼을 때 아마 나의 맞은편에 있던 환자인데, 이 환자는 부산 어느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다가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대동맥이 파열되었다는, 60대 환자였던 그렇게 기억하는데, 이분은 어쩌면 살아서 걸어놓지 못했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환자입니다. 대동맥이 파열되는 바람에 죽을 고비를 겨우 넘기긴 했지만 대동맥 전체를 인공 대동맥으로 바꾸어서 아마도 대동맥이 여러 군데로 핏줄이 갈라지는 그런 구간에서 어느 한 곳이라도 잘못되면 살기가 어렵다는 그런 수술을 받은 모양입니다. 내가 입원해 있는 기간에도 몇 번을 중환자실로 옮겨가고 흉부외과 관찰 집중 치료실로 데려가고 그런 삶과 죽음의 경계를 수시로 드나들던 그런 환자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한편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좀 더 편안한 삶을 사시다가 저승으로 가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밤입니다. 이 앞에 있는 기계는 몸무게를 측정하는 기계인데, 아마 수술받은 환자들은 날마다 몸무게 체크를 해야 하는 그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 몸무게 하나 체크하는데도 이렇게 어렵게 체크하던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 양쪽에 걸어가지고 이 환자를 들어 올리면 무게가 측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는 그 당시 간호사님들이 병실을 돌면서 체크하고 기록하고 또 주사도 놓고 하던 그 이동식 일종의 수레인데, 아마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여러가지 측정기에 충전을 하는 모습입니다. 흉부외과 병동에는 간호사실 앞에는 주로 이런 간호사님들이 밀고 다니는 이런 수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실 안에서 밖을 바라보면 참 바깥 세상이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을
새삼 알 수 있습니다. 저 밖에서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시절이 그립고 또 꼭 수술에 성공하여 저 모습을 꼭 다시 봐야겠다는 그런 굳은 결심도 하고 하던 그런 모습입니다.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저 남산타워를 봤는데 학교 때 밤마다 보던 남산타워와 병실에서 바라보던 남산타워는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밤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서 생각하는 서울타워는 또 다른 마음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까 남산타워가 앞에서 찍은 모습이라면 이 사진은 뒷모습을 찍은 사진인데 자꾸 저 건물과 저 운동장과 저 멀리 바라다 보이는 산이 늘 내 가슴 속에 들어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원을 하게 되면 이런 입원 환자용 팔찌를 주고 보호자 출입증을 주는데 그 당시 나는 이 팔찌와 이 출입증이 어쩌면 저승으로 가는 신분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는 내가 입원했던 곳이 74병동인 것 같습니다. 이 기계는 심장의 심전도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휴대용 측정기입니다. 이렇게 가슴 아래 센서를 붙이고 이건 호주머니나 이 거리에 걸어두면 되는데 이걸 측정하게 되면 이런 심전도가 24시간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간호사님들이 항상 나의 심장 상태를 알 수 있고 이건 수술 후에도 착용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심장이 멎거나 이상이 생기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간이용 심전도기인데 아마 흉부외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장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흉부외과 전담 간호사님인 김영은 간호사님이 친절했던 것 같은데 주치의를 만나고 싶을 때는 아마 시가의 선생님 대신 이분께 연락을 해가지고 상담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명암 뒤에는 이렇게 심장 수술을 기다리고 계신 환자분은 반드시 금연하시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라고 써있는데 이 심장 수술에는 감기가 아마 가장 치명적인 복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감기에 걸리면 수술이 미뤄지게 되는데 1차 수술 때
너무 건조해서 그런지 감기에 걸려가지고 한 일주일쯤 수술이 미뤄졌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2차 수술 때는 특히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감기라는 것이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 일종의 우리 몸의 상태를 나타내는 신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요즘에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늘 조심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다 보니까 이 수술 받을 당시에도 어깨가 좋지 않아서 아마 그때 어깨에도 같이 검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아마 왼쪽 어깨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뭐 특별한 치료는 받지 못하고 어깨 운동을 신경 썼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요즘에는 오른쪽 어깨가 또 아파서 새삼스럽게 다시 그때가 생각납니다. 이렇게 이 병동 중간에 휴게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어깨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TV를 보면서 어깨 운동도 같이 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 병실에서도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밝게 웃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시간과 홀로 조용히 휴게실에 가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미래가 걱정되면 몰래 눈물도 흘렸던 그런 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도 김종숙 박사님과 송혜진 후배님이 와서 이지아 선생님이 운영하는 마리안네 카페에서 아마 시 노래를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마 밤 8시에 했던 것 같습니다. 18일 밤 8시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박경아 가수를 처음 알았고 이렇게 처음 만나는 시인들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때 박경아 가수의 음반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이 제일 오래 기억에 남아서 특히 바로 앞에 계신 분이라서 지금 몸무게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밑에 이렇게 튼튼한 천을 대고 그 위에 올라서 누운 상태로 몸무게를 측정하던 모습이 처음 보는 광경이라서 아마 제가 사진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사진은 수술 전날 혹시 마지막 사진이 되지 않을까 해서 거울을 보고 찍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병실에서 거울을 보고 이렇게 찍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 사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아마 찍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모습을 밝게 찍으려고 했지만 차마 밝게 찍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수술 전날 이렇게 수술 준비를 위해서 여러가지 하고 코에도 뭘 바르고 또 이렇게 심장수술에 감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온몸에 털을 깎아야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수술을 할 때 털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지 철저히 제모를 하라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흉부외과 병동에는 이런 집중 관찰실이 있는데 병실에서 있다가 상황이 악화되거나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간호사님들의 집중 치료를 받던 그런 병실이 아까 내 앞에 있던 환자가 여기로 자주 옮겨갔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또 여기에서도 안 되면 다시 중환자실로 가서 거기서 또 더 많은 장비와 더 집중적인 치료를 받던 그런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아마 회복실에서 회복이 돼서 다시 환자실로 와서 병실에서 찍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병실에 돌아와서도 이 피가 부족해서 추가로 수혈을 받았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아마 중환자실에서 3일인가 있다가 이 병실로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술이 끝나고 병실로 돌아와서는 아마 나도 모르게 이 수술 들어가기 전의 모습과 수술 끝나고 나서는 이 밝게 웃는 그 밝음의 정도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MRI실에서 이렇게 봤던 그림인데 이 사진인데 저는 이 꽃나무가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는데 저는 아직도 이 꽃나무 이름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누가 알고 계시면 알려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끝나고 아마 1층으로 이 날마다 이 가슴 사진을 찍으러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 사진을 찍고 나서 그 옆에 이 전시된
작품을 오래도록 지켜보던 그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벽에 작은 벽들을 붙여가지고 만든 작품인데 굉장히 큰 작품이었고, 이렇게 인상 깊게 남은 작품인데, 아마 보무소리 왈츠라고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정산 김현식 선생님의 작품인데, 보무소리 왈츠는 요한 스트라우스 작곡한 같은 제목의 곡을 해석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기에 들어와 있는 환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는 작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수술하고 나서 회복이 되니까 이제 정상적인 밥을 먹게 됐는데, 이 밥을 먹기까지 이 환자들이 얼마나 이 밥을 다시 먹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이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1층 영상의학과 그 입구에는 이런 후원인의 거리가 있는데, 이 서울대학병원의 발전을 위해서 후원해 주신 분들을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후원인의 거리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참 이 의학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부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분은 이 앙드레 김, 우리가 잘 아는 앙드레 김이 7억 6천만 원을 기부했다는 이런 걸 보고, 평소에 그냥 연예인처럼만 생각했던 앙드레 김 선생님께서 참 고마운 일도 많이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런 것 같습니다. 앙드레 김 선생님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유명 인사들도 많이 이렇게 기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는 특히 폐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침을 하고 가래뱉기를 해야 되는데, 그 수술 후에는 이게 참 어려운 건데, 기침을 할 때마다, 가래를 뱉을 때마다 이 가슴 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런 기침을 해야 된다는 게 참으로 힘든 일이었지만, 그래도 살았다는 그 안도감 때문에 그나마 수술 후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침을 하고 가래를 뱉고 했던 생각이 납니다. 수술 후에는 가슴 통증 때문에 심호흡도 잘 못하고 기침도 잘 못하는데, 그래도 살기 위해서 우리 평소에 숨쉬기와 심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알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살아나니까 주위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이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환자분은 그야말로 엄청난 장비와 이렇게 주사와 여러 가지 보조 장비에 의해서 겨우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나보다 더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출까지 이렇게 하고, 그래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산소통도 밀고 다니고
내가 위급할 때는 나만 보이지만 내가 조금 한숨 놓이게 되면 주위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위 사람들의 그 어려움도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하루하루 이 장비들이 하나씩 제거되고 나중에 결국 혼자 정상적인 몸으로 태어날 수 있을 때 그때의 모습은 참으로 직접 당사자가 아니어도 직접 당사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병원 생활에서 많은 걸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마 그 다음 해 1월 1일 날 이렇게 병원에서 떡국을 먹으면서 새해를 맞이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1월 1일 날 아침 이렇게 병원에서 떡국을 먹고 1월 1일 날 퇴원을 해서 이 퇴원하면서 아마 찍은 것 같은데 퇴원하기 전까지 이렇게 간이 심전도를 24시간 간이 심전도를 하고 다녔던 그런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퇴원하기 전에 화장실에 가서 기념으로 사진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1월 1일 날 바로 비행기를 타고 다시 제주도로 돌아왔던 이 인생의 구름을 거쳐서 이렇게 다시 한라산을 볼 수 있었던 그 새해 아침, 새해 1월 1일 날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2017년 12월 14일에 입원해서 아마 2018년 1월 1일 날 퇴원을 해서 바로 제주도에 돌아와 한라산을 다시 만난 그런 기억이 새롭게 납니다. 예, 이렇게 착륙하는 모습인데 비행기 날개를 보면 착륙할 때는 위로도 이렇게 제껴지고 아래로도 제껴져서 비행기 날개가 힘차게 브레이크를 밟는 모습이 하늘의 브레이크가 이렇게 잡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집에 와서 이 안방에서 이 휴식을 취하면서 여기는 거실에서 안방에만 너무 있으면 답답하니까 거실에서도 와서 이렇게 쉬고 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렇게 작은 방에는 작은 불당을 차려놓고 기도를 올렸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사카모니 부처님과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을 모셔놓고 그리고 내가 1차 수술 때와 달리 2차에는 판막을 교체했기 때문에 그 피의 농도를 묽게 살아야 하는 그런 운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특히 그 피의 응고에 대해서 우리의 피를 응고하게 하는 작용을 아마 비타민 K가 하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비타민 K를 많이 먹으면 피가 잘 응고되고 비타민 K를 적게 먹으면 피가 잘 응고되지 않는 그런 작용을 아마 비타민 K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판막을 교체한 사람들은 그 비타민 K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왜 비타민 K가 중요하냐면 와파린의 성능이 비타민 K와 반대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K를 많이 먹게 되면
그만큼 와파린을 더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 양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에게는 몸에 좋다는 비타민 K를 함부로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특히 양배추, 상추, 시금치, 케일, 오이 껍질 이런 몸에 좋은 채소들의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을 해야 하고, 그냥 수술 받기 전에는 제가 청국장을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는데 청국장을 먹지 말라는 그런 처방을 받을 정도로 청국장은 아마 이 비타민 K가 너무 많이 들어서 특히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청국장은 한 숟가락도 먹지 말라는 것 중엔 녹즙이나 건강보조식품, 청국장, 도라지가루, 과량의 선식, 한약 등은 아마 와파린과 너무 상극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와파린이 피를 묽게 해주는 건데 우리는 보통 사람들의 2배에서 2.5배로 묽게 살아야 하는데 이 와파린 약은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먹는 음식이 달라지면 와파린 용량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비슷하게 먹어야 가장 좋은 관리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식사량도 같아야 되고 먹는 음식도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 수술 후에 이 관리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혈액 응고 검사를 해서 와파린 약을 조절하는 게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조심을 해야 하는데 담당 의사나 약사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 경우는 갑작스럽게 쓰러지거나 머리에 손상을 받았을 때, 코피 또는 외상으로 인한 출혈이 멈추지 않을 때, 이건 코피가 심하거나 외상으로 인한 출혈이 멈추지 않을 때는 아마 피가 너무 묽어졌기 때문에 와파린 용량을 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치질 할 때 평소보다 피가 많이 날 때도 마찬가지. 월경씨는 이건 여자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배변 배뇨 시 암갈색 음효나 붉거나 검은변이 나올 때, 이유 없이 피부에 멍이 들 때, 1번부터 6번까지는 와파린 양이 너무 많아서 피가 너무 묽어졌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열이나 질환이 점점 악화될 때, 구토, 기침 시 피가 나올 때, 설사나 감염 증상이 있을 때, 통증이 있거나 몸이 부을 때, 두통, 어지럼증, 숨쉬기 곤란할 때, 아마 두통, 어지럼증, 숨쉬기 곤란한, 평상시보다 피곤하고 힘이 없다고 느낄 때 이건 아마 뇌 핏줄이 막혀서 뇌졸중이 의심되기 때문에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 6번까지는 피가 너무 묽어져서 생기는 일이고, 이 뒤쪽은 아마 피가 진해서 뇌졸중 초기 증상이 의심될 때 이렇게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그때 아마 거의 이 반창고를 떼기 전에 아마 이 사진을 찍은 것 같은데 목부터 배꼽까지
이렇게 가슴이 갈라진 모습입니다. 이 배꼽 아래는 또 이런 핏줄을 꽂았던 자리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배꼽이 3개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외도물길을 걸으면서 거의 두세 달을 이렇게 서서히 운동을 늘려가면서 회복기를 보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건 아마 요즘 정형외과에 다니면서 정형외과 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약물 치료와 도수운동 치료를 같이 하는데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쪽에 진료실이 2개 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미리 한 사람이 환자가 들어가서 기다리면 반대쪽에서 진료를 하다가 이쪽으로 오고, 그 순간에 또 다른 환자가 이쪽으로 가서 기다리고, 그렇게 하는, 보니까 이분은 연세대학교를 나오셨고 서울에서 오랫동안 하시다가 아마 제주도에 내려오셔서 진료를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기다리는 동안 컴퓨터를 살짝 보니까는 특별한 치료는 아니고 그냥 좀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서서히 운동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획기적인 크게 갑자기 좋아진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육 둘레 증후군과 경추 간판 변성이 의심돼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는 이 먹는 약은 주로 소염 진통제인 것 같습니다. 이건 바로 병원 바로 앞에 있는 이 약국에 있는 그 평합인데 조그맣게 이 상자 안에 들어있는데 지금은 할머니가 되었을 이 소녀가 자꾸 눈에 들어와서 사진을 찍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아마 강아지들과 같이 노는 그런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아지들이 이렇게 코스모스 꽃도 냄새도 맡고 둘이 좋아서 좋아하는 모습도 찍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아마 여러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울던 바람이 웃는다. 붉은 노을을 감아들이던 바람개비가 밤하늘에 빛나는 은하수를 풀어놓는다. 강이 없는 제주에 강들이 참 많다. 바람의 강, 돌담의 강, 전설의 강, 백나무 줄기를 타고 올라가는 별빛의 강. 바람이 운다. 바람이 달린다. 바람이 빛난다. 바람이 돌린다. 바람이 꽃핀다. 바람이 웃는다. 바람이 바람을 불며 바람 불어간다. 영든신 치맛자락이 빛나는 별들을 켜고 있다. 어린 시절 가슴으로 돌리던 바람개비가 하늘의 별들을 켜고 있다. 어린 시절 날려 올렸던 공중 바람개비가
하늘에서 꽃으로 피어나고 있다. 아픈 역사와 바람을 업어 키우느라 등이 휘어져 버린 제주도 팽나무. 제주도 팽나무에서는 아직도 웡이자랑 웡이자랑 영등 할망의 자장가 소리가 들린다. 오늘도 검은 제주 돌담에는 바람의 상처가 아물지 않고 등이 꼬부라진 팽나무에서는 온몸으로 쏟아내는 피울음이 멈추지 않는다. 바다를 건너온 제주도 나무들은 죄다 한라산 쪽으로 휘어져 있다. 죄다 한라산으로 올라가고 있다. 바람의 섬 제주, 물마루 넘어 바람 타는 섬. 제주에서는 어딜 가나 바람의 길이 선명하다. 바람이 제주에 실어온 것들도 많다. 협죽도, 칸나, 선인장, 문주란, 황근, 해녀콩, 황새, 팔색조, 노랑부리 저어새. 먼 옛날 바람은 백길을 만들었고 요즘의 바람은 하늘의 길을 만들고 있다. 제주도 바람이 서천 꽃밭의 꽃들을 피워내고 있다. 액체 역차가 기체 역사로 바뀌고 있는 요즘, 제주도 나무들은 바람을 업어 키우느라 등이 심하게 굽었다. 바람은 끊임없이 시달리면서도 옹골찬 뿌리를 깊게 내린 제주 문화의 상징이다. 떼까마귀를 바람가마귀라고 부르는 제주도. 서천 꽃밭이 온통 뼈 살리는 꽃, 혼 살리는 꽃으로 환하다. 제주도에는 특이한 바람도 많다. 메오리 바람, 들바람, 석가리, 도깽이 주제, 강챙이, 겁선내, 맹기바람, 지름새, 실바람 등 바람의 종류만도 수십 가지다. 제주 문화는 총체적으로 바람의 산물이라 말할 수 있다. 바람은 오늘도 제 몸에 상처를 새기며 노래를 부른다. 바람은 오늘도 제 몸에 상처를 새기며 노래를 부른다. 제주도 팽나무들 이렇게 바람을 이겨내기 위해서 바람을 업어 키우느라 등이 휘어진 팽나무가 많습니다. 제주에는 제주 바람 사전에 이렇게 불어오는 방향에 따라 지역에 따라 바람의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 방송 이름이 이어도 공화국인데 내가 말하는 이어도 공화국과는 좀 다르지만 우리나라에는 그 이어도 해양기지가 있는데 요즘 그 이어도 종합해양기지에 인공섬을 만들자는 그런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이런 종합해양기지에 이런 헬기장도 이렇게 구조물이 있는데 이 구조물에서는 다양한 시험도 하고 시료도 채취하고 여러가지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어도가 바다 수중에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구조물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방향에 따라서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일반인들은 잘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이어도 주변에다가 이렇게 인공섬을 만들자는 지금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이어도 종합해양기지가 옆에 있고
옆에 또 파랑도라고 있는데 여기를 매립해서 섬으로 만들어서 군사기지로 만들면 좋다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나 일본이 호심탐탐 우리나라 해양을 자꾸 넘보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 맞대응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쟁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이상도 좋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또 현실적인 문제대로 대응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방입니다. 이런 설계도까지 구체적으로 나오는 집이는 이 국토전략TV라는 곳인데, 일부 정치권에서 이여도에 인공섬을 만든다며 공약을 제시하는 등 이여도에 대한 다양한 개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여도에 인공섬을 만들 수 있을까, 구체적인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마 재생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여도 과학해양기지는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아마 2003년 6월 10일에 완공됐는데, 이렇게 암초가 있는데, 이 암초가 아마 바람이 불거나 물이 많이 빠지면 여기 위에가 살짝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옛날 사람들이 이 이여도 부근을 지날 때 여기에 걸려서 배가 파손되거나 그러면 아마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여도 부근에서 많은 사고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여도는 죽음의 섬이었는데, 그 죽음의 섬을 우리 제주도 사람들은 이상향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죽은 사람들을 좋은 곳에 갔다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여도를 죽음의 섬이면서 동시에 이 고달픈 현실에서 떠날 수 있는 그 이상향으로 승화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래전부터 제 자신이 그런 이여도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또한 이여도 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여도 정확히 위치는 마라도에서 이렇게 149km 떨어져 있고, 일본 도리시마에서는 276km 떨어져 있고, 중국 퉁다오섬에서는 247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이 이여도는 우리나라 해안이 분명한데, 그 중국은 힘이 있는 나라다 보니까 이렇게 이여도까지 자기 해양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여도는 우리나라로 생각하고 있는데 중국이 자꾸 호심탐탐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이 더 힘이 강대해진다면 더욱 이여도에 욕심을 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은 이렇게 멀리까지 자기 반공 식별구역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있는데, 또 일본도 이여도도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것은 국력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어도 인공섬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가 치료 사업을 통해서 이 길을 만들고 그런 생활을 했다면 지금은 이어도에 인공섬을 만드는 그런 치료 사업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잠시 이어도에 대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어도에 대한 중국이 자꾸 위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섬으로 만들고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해서 자꾸만 중국이 인공섬을 만들어서 영토를 넓혀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당하지만 말고 이어도를 인공섬으로 만들어서 대체해야 한다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렇게 인공섬을 만들어서 자꾸만 국토를 늘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넓은 땅을 가진 중국에서는 아직도 멈추지 않고 더욱 국토를 넓혀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의 영토 늘리기에 많은 나라들이 반대를 하지만 워낙 중국이 힘이 세다 보니까 쉽게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도 이와 비슷한 짓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먼저 하니까 일본도 같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어도부터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과 가깝게 지내고 있는데 미국은 그래도 이게 영토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과는 좀 다른 경우일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미국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중국에 빼앗기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어도를 인공섬으로 만들어서 군사기지로 만들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이렇게 군사기지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부산에서 출발한 우리 대한민국을 미국에 이렇게 식문지로 사는 것도 아니고 결코 용납할 수 없고 그렇다고 중국이나 일본에 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아침입니다. 이렇게 지금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어도에 이런 인공섬이 만들어질지 아니면 중국과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도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게 될지 저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나의 삶이 치료사업장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이렇게 이어도 인공섬까지 여러가지 생각을 하다 보면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나의 문학은 어디를 향해서 새롭게 출발해야 될지 고민이 깊어지는 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어도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추운 겨울에 마음만이라도 따뜻한 그런 겨울이 될 수 있도록 비름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꿈 꾸시고 아름다운 밤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